왠지 모르게 이 음악을 들으면 좀 목소리를 깔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말이에요. 자, 오늘 1부와 2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여의도 청년 정치 순서입니다. 오늘 두 분 나와 계신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오늘부터 국민의힘 이재용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할 텐데요. 지금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새 정신이 깊은 없어가지고. 한숨을. 아니 이게 도대체 뭐 여야 뭐 난리도 아닌데 말이에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약간 쑥스럽다는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박성민 위원 앞에서 제가 청년이라 그러니까. 이거 모르시는구나. 청년이시죠. 좀 쑥스럽네요. 민망하고. 여기서 쑥스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니 요새는 50까지 다 청년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의원님 지금 시대가 말이에요. 노인을 75세까지 하자는 시대인데. 그러 따지면은 75세 붙어.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당연히 청년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요. 지금 정년도 65세로 늘리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 회동에 대한 사실 이 파장이 좀 있는데 일단 이 회동, 이게 회동이라는 단어는 지극히 전 가치 중립적이라서 전 회동이라는 단어 쓰는데 친윤들은 자꾸 면담이라 그러는 거예요. 면담은 좀 상하 관계라는 그런 뉘앙스를 전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동이라는 중립적인 언어를 쓰는데 자, 일단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 단어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자면 면담 같은 모습이었죠. 나왔던 사진을 보나 둘이 저쪽에 앉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혼자 이거 팔 쫙 벌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오갔단 대화의 내용 말고 그 대화의 그 어투 그것만 보더라도 이제 뭐 대통령께서는 좀 하대하듯이 옛날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당연히 대통령이시니까 좀 존칭어를 쓰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해서 이제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그 얼마 전으로 돌아가면 이재명 대표하고의 찍었던 사진 있잖아요. 그 면담 때 물론 그때는 참석자가 좀 더 많긴 했고 하지만 자리도 대통령실이었고 뭔가 좀 격식을 차린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뭐 면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작부터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끝에 가서는 내용마저도 뭐 간극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긴 한데 저는 하여튼 면담까지는 엊그제 만났던 그 모습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의 시간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이제 한동훈 대표의 선택의 시간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박성민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를 찍어 누른 자리였다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하신 언급해 주신 그 사진 저도 봤는데요. 대통령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 앞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는데 마치 교무실에 불려간 문제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당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를 인정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을까? 저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근데 그럼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사진을 공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를 철저히 망신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전히 한동훈 대표를 어떤 대표 또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협력자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의 그 검사 시절에 까마득한 내 후배 이렇게 보고 계신 시각이 유효한 게 아닌가. 대통령께서 여전히 이 검사 시절의 그 상하관계 상명하복적인 관계를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어제의 면담은 정말 최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적으로 평론할 거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뭐 성과를 뭐 분석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복잡하고 심오한 그 의도를 분석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 너 싫어. 그리고 넌 내 미치다. 라는 것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줬던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전 파생되는 게 뭐냐면 이 대통령은 여당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대통령은 여당을 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을 받아들이고 여론에 맞춰가게끔 하는 그런 중요한 창구로서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내 대통령이야. 그리고 이제 여당은 이 상명하복 관계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이게 좀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네, 뭐 저희가 항상 뭐 정치권에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그렇고 보면은 당정 간의 수평적인 관계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수평적인 관계가 뭐 서로가 누구를 모시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이 되고 뭐 당신 청와대 지금은 용산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벽이 높아지고 눈가기가 가려질 그 가능성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나를 위해서 이 정권을 위해서 좀 사심 없이 진짜 좋은 얘기 아니면 진짜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진짜 민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로서 여당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지지 못했다는 부분은 뭐 이미 벌써 2년 반이 지났지만은 보여진 것이고 또 그 결과물로서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선거 결과도 지난 4월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다만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당을 완전히 무시하다기보다는 여당이 필요하다는 것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 싫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추경호 대표는 또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뭐 우리 박성민 위원의 말을 빌리자면은 그래 한동훈은 싫다 뭐 요거까지는 확실하게 메시지를 낸 것 같고 그 메시지마저도 뭐 정치적인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그 메시지마저 저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근데 처음 당대표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분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이전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나갔을 때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들도 좀 그랬고 이준석 대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또 좀 그렇게 됐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지 모르겠는데. 쓴소리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김기현 대표는 시작은 뭐 좋아했고 사실 한동훈 대표도 좋아했으니까 시작이 가능했겠죠. 네. 근데 그 마무리는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좋지가 않네요. 아직까지 보면.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저도 그 짚어주신 대로 대통령이 여당을 어떻게 보고 있냐 생각을 하면 저는 이 말에 좀 주목을 했어요. 그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면 당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을 어떤 민심을 듣는 하나의 창구이자 어떤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대통령실을 불리한 의혹이 나왔을 때 같이 싸워줄, 그러니까 어쩌면 대통령실보다 더 강하게 앞에 나서서 싸워줄 일종의 방패 느낌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호위무사 역할을 지금 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호위무사로서 역할을 하기보다는 뭐 김건희 여사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면으로 꼬집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뜨거운 감차로 떠오른 게 뭐냐면 특별감찰관 문제거든요. 이 특별감찰관 지금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여기 좀 적극적인 반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거는 원내에서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해야 될 문제다. 내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언급을? 일단은 그 특별감찰관 얘기는 그 자리에서도 면담, 그 만남의 자리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께서 그 뭐 여야가 합의하면 가지고 오는데 다만 그 북한 인권위원회인가요? 북한 인권재단. 인권재단에 그 임명에 대한 거를 민주당이 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를 뭐 엮어서 얘기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아침에 그 발언을 했을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확대 회의라서 저도 있었는데 모두 반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느꼈던 거는 이거는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한동훈의 선택의 시간이 왔는데 그 선택을 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는 왜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가지고 기자들 불러서 이런 그 기자회견을 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첫째 뭐 본인이 바로 다음에 불려갔듯이 일단 대통령이 찾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친윤으로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고 게다가 또 이슈로 보자면은 원내대표 원내 사안은 맞죠.
왜냐하면은 그렇죠. 원내대표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맞고 또 본인 입장에서 이게 하나의 협상 카드잖아요. 근데 이 협상 카드를 한동훈 대표가 분리를 시키면서 그 협상 카드의 그 효력이 사라질까 봐 본인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맥락에 있어서는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할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히 이 상황에서는 이걸 분리해서 보는 게 맞지 이걸 엮어가지고 협상의 카드를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 효력이 없다고 이미 벌써 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추경호 대표는 그 카드라는 입장보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더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발끈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대표로 당선된 직후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일부 최고위원들 뭐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뭐 이런 일부 그분들 요새 조용하더라고요. 요새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네, 그때 김민전 최고위원. 가기 전에 그 얘기 했잖아요. 저 특검 전직 그 3특검 해야 된다고? 그거 하지 않고. 네, 어쨌든 그때도 원내의 일은 원내의 일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때도 약간 한동훈 대표의 권위를 100%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원내대표가 이제 원내와 좀 협의를 거치고 무언가를 좀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자들 앞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는 것은 또 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윤한 갈등을 넘어서 한추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굳이 그렇게까지 강경하게 반응할 이유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출하는 걸 보면서 이게 여권 안에서도 이미 이 한 대표계 추경호계 이렇게 또는 추경호계 혹은 또는 윤석열계 이렇게 나뉘어서 이 당 안에서도 분열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계라기보다는 윤석열 그렇죠. 친윤이라고 친윤계. 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이 뭐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뭐 얼마든지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앞으로의 국정 운영 뭐 어쨌든 전략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게 당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내일이니까라고 해서 선을 긋는 것도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 대표는 뭐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죠? 요즘은 다 국회와 관련된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사실은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원내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예. 아니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이제 시간은 한동훈 대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냐가 중요하겠지만 한동훈 대표도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제 명확하게 극명하게 표출이 됐고 이걸로 마무리가 어찌 보면 됐으니까 당내 장악 내지는 뭐 앞으로 당을 대표로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축의 하나인 원내대표와의 원만한 관계를 가져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원내 이슈에 대해서는 사전에 뭐 최소한 동의 안 하실진 모르지만 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라는 정도의 공유 정도는 해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런 원내 이슈 있어서는 어떻게 추경호 대표하고 소통을 하는지도 저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물론 저도 거기 동의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당내 역학관계는 전 잘 모르지만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만큼 사실 지금 의원들 중에 친윤이 전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얼핏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원들은 자신이 다음번 총선에서 다시 한번 생환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이 다음번 총선이 언제냐 하면 다음번 대선이 있고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11개월 후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러면 허니문 시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거 정권 재창출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소도 사실 작용을 앞으로 점점 할 것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 의원님께서 시간은 한동훈 대표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친윤 친한 나누기보다도
지금 대통령의 어떤 그 당에 대해서 자꾸 장악력을 넓히려고 무리하게 넓히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자율성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저는 근데 제가 이게 펭귄하고 그 물개하고 비교를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네. 영남에 이제 기반을 두신 의원님들은 이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예. 이분들은 그냥 열대에 사는 태평양에 사는 물개예요. 추운 걸 알 수가 없어요. 그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경기도에서 계속 출마하고 성공하셨던 의원께서 서울로 오신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한테 제가 선배님 하면서 요즘에 말씀이 좀 강경해지셨길래 좀 틀리죠 서울에 오시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경기도에 있을 때도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같은 수도권이었는데 진짜 서울에 와서 내가 선거를 치러보니까 분위기 확 다르다.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내가 진짜 몰라도 한참 몰랐다. 나도 이런데 하물며 영남에 있는 의원들은 뭘 알겠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맞습니다. 내 공천은 누가 줄까 고민하겠죠. 대선을 이겨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지역에서 듣는 얘기와 거기 있는 분위기에 이렇게 묻혀 있다 보면은 저는 이 긴박함, 이 절제절명의 이런 이슈들 이런 것에 대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다른 결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친윤계 의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도 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분명히 관측되는 현상은 친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뭐 20여 명 가량 있다고 하죠. 뭐 번개 만찬에서 보여줬듯이. 근데 그 세가 확장되지 않고 있는 흐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심은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조금 더 가깝겠죠.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그 모로세로 일관하는 태도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지적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저는 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한계가 왜 커지지 않고 있느냐 또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윤계가 있고 친한계가 있고 비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왜 표류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아젠다를 주도해 가려는 건 좋은데 어떤 한 방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떤 사람들은 이 한동훈 대표의 용기가 좀 부족하다. 어떤 결기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힘이 없다 보니까 받쳐줄 수 있는 어떤 성과물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말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도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이번에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대통령한테 거절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뭐 특별감찰관 임명한다? 이건 어떤 한동훈 대표 한 방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사과도 특별감찰관 임명도 제2부속실 설치도 이제 다 너무 늦었습니다. 남은 건 특검이에요. 특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특검 받아라라고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거 말고 한동훈 대표 주도하에 만들어지는 국민의힘표 제3자 추천 특검 아니라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안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한동훈 대표의 뭐 문제 제기는 좋은데 그 뒤에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힘이 받쳐주지 않는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한 방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특검 얘기는 4부에서 하고 2부에서 하고 왜 갑자기 4부가 나오죠? 2부에서 하고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 법무사 찾아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계속 이제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각자 갈 길 가자 이런 의미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뭐 엊그제 일이 있었고 뭐 어제도 일이 있었고 뭐 그 연장선에서 보면 하신 말씀이 맞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특히 한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는 계속 그 뜻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별다른 얘기를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요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동훈 대표 체제로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선택의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총선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정부를 하지 않을 거야라는 민심이 있었고 그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고 결과를 봤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재명 대표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변하는 거 아닌가라는 희망을 조금 가지기도 했었고 근데 한동훈 체제가 들어오고 또 그 과정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변하지는 궁극적으로 안 변하겠구나라는 거를 특히 엊그제의 그 면담을 통해서 회담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뭐 확인한 것뿐이지 뭐 별다르게 새롭게 뭐 각오를 다짐하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좀 뭐 불리한 국면에 처하실 때마다 나오는 어떤 단골 멘트 같은 거인 것 같아요. 뭐 자고 오면 하지 않겠다, 아니면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아니면 대통령실 측에서도 뭐 선수는 뭐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는 게 이야기들을 어떤 불리한 국면마다 전광판 진짜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난 볼 것 같은데.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고 오면 좀 하셔라, 일일비 좀 하셔라, 이제는 좀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뭐 돌 맞아도 그냥 가겠다 이런 얘기도 뭐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돌 근데 지금까지 되게 많이 던졌거든요, 국민들이. 근데 정말 실제로 맞은 적이 있느냐라고 저는 대통령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변에 뭐 참모들이든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측근들이든 계속해서 정신승리만 하는 모습을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을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약간 의혹? 그냥 허무맹랑하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여러 번 다뤄져 왔고 몇 개월 동안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 국민들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어떤 뭐 구체적인 뭔가를 가져와라, 뭐 검찰 수사 진행 중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완전히 달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돌을 던져도 이게 돌이 돌인지를 모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진짜 뭐 국정 쇄신을 넘어 국정 개혁까지도 가야 되는 문제고, 대통령의 이 현실 인식이 국민들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 말이에요. 뭐 자꾸 옛날에 이회창 전 총재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상황은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죠? 네, 그리고 뭐 성격도 제가 봤을 때 뭐 똑같지가 않고요. 그렇죠. 완전 틀린 것 같고, 그 당시에 또 총재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법조인 출신이라는 건 뭐 똑같죠.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예.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네. 근데 그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을 때는 전 그렇게 봐요.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적 쇄신을 해달라라고 얘기가 과연 그냥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사람을 몇 명을 바꾸면 그게 변하는 건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민심이 이렇기 때문에 민심에 귀기울여 달라라는 말을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한 명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전반적으로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이 원하는 거에 있어서는 대통령 좀 수그러주고 좀 바뀌는 모습을 최소한 어떤 심벌릭하게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대통령께서는 야 디테일을 얘기를 해 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그럼 이제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뭐 몇 명의 이름까지 됐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이 과연 맞았나라는 거는 뭐 왈가왈부할 수 있겠으나, 그 첫 번째 진짜 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한 몇 년, 2년간 보여줬던 모습에서 난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부분을 그냥 연장선에서 그 태도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죠.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여의도 청년 정치 계속 이어질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아니 근데 언제 해요? 이거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 회동이요? 그러게요. 뭐 지금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 근데 뭐 일단은 두 분이 이제 만나신다라고 합의를 한 상황이니까 뭐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동아일보에 국정감사 좀 내주 지나고 초 나서. 예정이라고 나왔다고 하는데 조만간에 만날 것이다. 만나서 무슨 얘기할 거? 뭐 할 것 같으세요? 아마 이제 둘 다의 관심사는 지금 뭐 의료 대란 문제 해결하는 거, 그 근데 부분이겠죠. 여야 의정 협의체가 어떻게 좀 굴러갈 것 같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어쨌든 뭐 의협은 또 참여를 안 한다라고 했고 뭐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안에서도 또 반발이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한 발 뗐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비판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좀 얘기를 하고, 글쎄요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대통령을 만나서 단판을 짓지 못하고 온 문제가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대표 다 사실 문제의식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당연히 민생법안이나 뭐 어떤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국정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좀 일부라도 교감하는 시간과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한동훈 대표는 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하고 단 3시간 만에 그걸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만나러 가시기 전에 그거를 냈죠. 공개를 그렇죠. 했죠. 근데 사실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의제의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동훈 대표도 제가 볼 땐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시간 만에 그거 만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왜 하필 대통령하고 만나기 전에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대통령실을 압박을 했느냐. 그래서 오히려 혹여라도 잘 될 수 있던 대화가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일단 왜 그랬는지는 뭐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상상력에 맡겨놓는다 하더라도 일단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여야 의정 협의체 이것이 출범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의료계에서 굉장히 세분화돼 있잖아요. 분절돼 있고 다양한 단체가 있는데 그걸 다 모은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두 단체가 이제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폄훼하는 느낌 요거는 처음에 이걸 같이 하자라고 해놓고 어느 정도 시작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의도가 별로 좋지 않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한테 좀 실망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당연히 다음 주 초에 만약 만남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재명 대표로 쓴 김건희 여사 이슈를 의제로 들고 나오고 싶겠죠. 왜냐하면 다음 주 초면은 아시다시피 11월 15일 전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의 모든 행태들을 보면은 이 11월 15일 그리고 25일인가요? 지금 1심 선고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뭐 방탄이든 그걸 방해하던 무엇을 위해서 지금 탄핵 뭐 판사 탄핵 뭐 모든 거를 다 들고 나와서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지키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가장 띄우는 이슈가 김건희 여사 이슈인데 당연히 다음 주 초면은 그거를 의제로 가지고 나오겠죠. 오늘 박지원 의원께서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제안 어떤 식의 특검법을 하여간 들고 나오면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면적으로 이제 수용하라라고 압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한동훈 대표 맞춤형 안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죠. 뭐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만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측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를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나 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성사될 수도 있는 국면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다음 주 초가 될지 아니면 이달 말이 될지 아니면 11월 초가 될지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라는 적극성이 지금 민주당한테 있는 상황이에요. 오죽하면 뭐 제3자가 아니라 제4자, 제5자까지도 우리 받겠다라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한동훈 대표의 문제의식을 저희가 이제 선명하게 확인을 했다 보니까 과거와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여당 안에서도 기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인 거죠. 기류가 달라질까요? 그거는 저는 11월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하고 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한동훈 대표가 또 그 얘기도 했거든요. 11월 15일 말씀드렸던 이재명 대표의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은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큰데. 유죄라고 말씀하시는 건 피선거권이 박탈된 수준의 유죄를 그렇죠. 뭐 100만 원 거죠. 이상의 벌금이 나와야 되겠죠. 형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민심은 크게 동요할 수 있고 그 민심을
우리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연계해서 말씀드렸던 게 그때도 만약 우리 이슈가 김건희 여사 이슈가 1위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던데 그게 특검이냐 아니냐 사과냐 아니냐 뭐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분분한데 뭐 특검도 그중에 하나는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다만 제가 만약 그 한동훈 대표라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특검을 수용하거나 뭐 수용하는 거 민주당의 특검을 수용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고요. 해서도 안 된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독소 조항 때문에 다만 뭐 이게 한동훈 뭐 국민의힘 특검이 된다 하더라도 11월 15일 이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더라도 특히 유죄가 나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15일까지는 왜 유죄가 나오면 유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렇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 당이 이재명 대표가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당이 그러면은 맡길 수 있느냐 민심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플랫폼으로 재탄생할 수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쇄신하고 변화하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 알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우리 박성민 최고는 롱패딩 있죠? 네,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롱패딩 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 건데 네. 이거 롱패딩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나오기 전에 1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결국은 이 좀 미리 방탄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나 수사와 연관지어서 보는 것도 좀 과도한 억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김건희 여사의 문제 때문에 이제 이 장외 투쟁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지난번에는 이 최상병 특검법 때문에 이제 벌어졌던 일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몇 개월 만에 다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 그때 과거에 뭐 어떤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부조리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느꼈던 분노만큼 이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명품 가방 수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줄줄이 불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 국민들과 함께 교감하고 행동하는 차원에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뭐 이재명 대표의 재판 때문에 이런 자리가 열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계기는 검찰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럼 뭐 검찰이 지금 도와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이재명 대표의 어떤 1심 선고를 앞두고 지금 이런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심각성은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요번 국감에 나왔던 얘기죠. 저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거나 서울지검장을 탄핵하겠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에 대해서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는 했으나 그 전까지 민주당이 해왔던 검사 탄핵 그리고 언급했던 판사 탄핵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되어 있었어요. 결국에는 수사를 지연시키고 결국에는 이 판결이 늦게 나오게끔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것도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해왔던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뭐 허울좋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게 뭐 판사 탄핵 뭐 검사 탄핵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일각에서 판사 뭐 문제 삼고 이런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만 뭐 그게 당론이었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일부 검사가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나 재판이 멈췄나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수사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고 이미 재판의 단계로 넘어간 사건들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검사를 탄핵해서 어떤 뭐 사법적인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 담당 검사가 아무래도 직무가 정지가 되면 그리고 이제 대체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래도 공판에는 좀 지장을 줄 가능성은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이번에 그래서 장외투쟁은 김건희 여사 문제에 집중을 하고 근데 뭐 오늘 보니까 진보당도 뭐 하겠다 그러고 뭐 이러더라고요. 네. 이거 탄핵 이 전국으로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보다 탄핵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거는 국민의힘인 것 같아요. 뭐만 하면 이제 대통령 탄핵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뭐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그리고 추진하는 절차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리고 탄핵이 뭐 장외 집회 몇 번 한다고 되나요? 그렇지 않죠.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는 뭐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가 있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판단은 이제 헌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외투쟁을 김건희 여사 문제로 한다라고 해서 뭐 무조건 탄핵으로 바로 이제 직행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근데 여기서 오히려 저는 뭐 민주당에게 왜 이런 장외 집회를 하냐라고 문제를 삼지 마시고 대통령에게 한 번이라도 저는 그 쓴소리를 여당 의원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민주당 욕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지금 이 개선 없는 이 태도, 이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예. 아니 뭐 당대표가 저렇게 앞장서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하고 있는데 뭐 쓴소리를 안 한다고 얘기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민주당이 약간 얄미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뭐 탄핵이라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냐. 근데 탄핵이란 의도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검사 탄핵, 뭐 판사 탄핵, 뭐만 하면 탄핵, 뭐 탄핵만 장관 탄핵하면 그 탄핵이란 단어를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만들었고 또 얼마 전에 최고위에서 민주당 최고위에서는 대통령 하야라는 소리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탄핵은 절차를 복잡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탄핵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 내용으로 국회에서 또 법사위에서 뭐 토론 같은 것도 있었기 때문에 뭐 탄핵의 밤인가 그런 뭐 모임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모든 사인을 다 보여주고 나서 우리가 언제 대통령 탄핵하라고 했냐라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것에 대한 뭐랄까요 공감대, 정서적인 공감대를 만들어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정치권을 비롯해서 뭐 언론에서 뭐 심정적, 감정적 탄핵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향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문제냐라는 태도를 일관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뭐 돌마다도 그냥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이 자꾸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있다라는 점도 저는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명태균 씨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일단 명태균 씨는 수사가 돼야 되겠죠. 지금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거는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전 의원하고 두 사람의 관계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땐 요번에 국감을 통해서 27명인가 플러스 알파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됐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의혹으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것만이 그 의혹을 떨궈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당사자들 중에서 억울한 분들은 그걸 더 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수사를 원한다. 아니, 야, 나는 아무 관련이 없어. 진짜 억울한데. 없어. 억울한데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수사해서 나 깨끗하다는 걸 보여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대다수일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뭐 여사에 대한 워낙 그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이든 아니든 명태균이 이랬대라는 얘기만 나와도 지금 뭐 난리가 나잖아요. 사실 강혜경 씨가 나와서 그 국감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은 강혜경 씨는 자기가 아는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 그대로인 얘기가 명태균의 얘기만을 들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 문제는 궁금한 점은 그럼 명태균은 사실을 얘기했을까 이 부분 아닙니까? 그럼 명태균 씨가 본인이 스스로 모든 걸 까발리든지 아니면 안 할 거면은 명태균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수사만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의 우리 여권 진영에서 고통이 있더라도 명태균 씨는 뭐 수사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이 공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무상으로 그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를 제공을 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보면 김영선 의원이 뭐 대납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월급의 반을 뭐 계속해서 이제 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모종의 거래 관계가 없었다, 대가 관계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떤 국회의원이 그 뭐 선거 브로커 정치 브로커라고 하는 분에게 계속 이 월급의 절반을 갖다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어떤 확신이 점점 들고 있는 시점인 것 같고, 그리고 뭐 강혜경 씨가 이제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것들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게 뭐 중요치 않다, 뭐 전원에 불과하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럼에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국회에 나와서 얘기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도 어쨌든 선서를 했고 선서를 한 상태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명태균 씨가 뭐 일부 반박을 하더라도 그것이 강혜경 씨가 공개한 어떤 녹취록으로 하여금 다시 뒤집히는 일도 있는 거고요. 뭐 꿈 얘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김건희 여사에게 했다, 이런 거는 또 명태균 씨가 뭐 인정을 하고 다 들은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들은 얘기다라고 해서 이제 명태균 씨가 뭐 일부 반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이제 강혜경 씨가 본인이 명태균 씨랑 이제 나눈 통화를 공개를 다시 하면 그때는 또 명태균 씨가 뭐 얘기한 거는 맞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박에 재반박에 반박이 오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마냥 뭐 강혜경 씨의 얘기는 전원이니까 무가치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밝혀져야 할 고리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가치하다 가치 있다라기보다는 이것을 고리로 해서 이래서 이게 범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사실 그거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수사기관만이 밝힐 수 있는 거죠. 다만 정치적인 그 국감의 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고 그 의혹을 정치적으로 밝혀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정치의 역할인 거죠. 맞습니다. 진짜 다음 주에는 또 무슨 얘기를 아니야. 일주일이 가는 게 무서워요. 오전 오후로 뉴스가 바뀌어요 요즘은. 네, 아유 진짜 오늘 두 분 말씀은 그래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 강동을 당협위원장이시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